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이금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 및 합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5번째 시간입니다. 5강이죠. 나에게 꼭 맞는 전형 및 대학 찾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대학 중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잣대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내신 성적하고 수능이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학생부가 내신이 수능보다 우수한 학생이 있을 테고 비슷한 학생이 있을 테고 오히려 수능이 학생부 즉 내신 성적보다 우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뛰어나다. 이 학생들은 수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더라도 적정 또는 안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수능 모의고사의 성적이 이제 그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높으면 좀 한 단계 올려서 적정 또는 상향을 쓰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요. 학생부가 좋고 수능이 좀 딸리는 그런 학생들은 되게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적정선하고 안정선으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비슷한 경우도 있겠죠. 학생부하고 모의고사가 비슷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수시 정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 공부도 손 놓아서는 안 될 그런 경우고 역시 그 수능의 향상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높게 적정 또는 상향을 쓰면 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내신은 거의 볼 게 없고 수능만 뛰어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정시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시형. 왜냐하면 내신 성적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는 별로 쓸 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학생들은 논술 또는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역시 성적이 이제 수능 성적이 계속 뛰어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상향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죠. 보시면은 내신하고 수능으로 봤을 때 내신이 수능보다 뛰어나냐? 예스.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신이 뛰어나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까지 준비가 됐나? 예스. 이 얘기는 뭘까요? 내신 성적 좋고 비교과가 준비가 됐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쓸 것인가 없는 전형을 쓸 것인가가 되겠죠. 근데 비교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상태는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느냐. 면접에 알레르기 현상을 또 일으키는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면접에 좀 자신이 있다 하면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을 선택을 하면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면접이 없는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하는 대학을 쓸 것인지 사용하지 않는 대학을 쓸 것인지를 고민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형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개 종합 전형과 그 교과 전형으로 나눠질 텐데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쪽을 쓸 것인지 없는 쪽을 쓸 것인지 그렇죠?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할 건지 없는 전형을 할 것인지 또 면접이 있는 전형을 할 것인지 없는 전형을 할 것인지 이렇게 구별이 될 거고요. 이제 거꾸로 수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는 이제 오른쪽을 보셔야 되겠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 통과 가능한가? 그러면 어떻게? 최저 통과 가능하지 않다라면 이제 그 최저가 없는 그런 전형을 선택하면 되겠고 최저까지 자신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논술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수능은 뛰어난데. 그러면 정시 쪽을 준비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 정시 전형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는 어떤 전형에 해당이 될 것인가를 좀 빨리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됐겠죠? 자, 이제 수시 지원대학의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적절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납치가 돼가지고 너무 낮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좀 위축돼가지고 그냥 바로
합격을 하는 경우 이것도 좀 곤란하고요. 6회 모두 탈락도 곤란합니다. 너무 오버되게 써가지고 뭐 그 정시에 가는 것보다 훨씬 6, 70점씩 높게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탈락하고 나서 허탈하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한두 군데를 합격할 수 있는, 모두 합격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군데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특히 3학년이 됐을 때는. 왜냐하면 6월, 9월은 평가원 모의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즉 출제진들이 직접 출제를 하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경향 알 수 있죠. 경향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랄까 그 강도, 뭐라고 좀 난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달 시험을 봤는데 아주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수험생들이 그럼 좀 조절해서 9월 달 가보고 9월 달까지 조절을 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수능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직접 그 출제진들 자체가 이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3월, 4월, 뭐 7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긴 하죠. 그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출제진 자체가 그 교육청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잣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원대학을 결정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학교 활동을 좀 비교를 해서 내신보다 활동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겠죠. 내신은 좋은데 활동한 게 없어. 그럼 교과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또 대학별 고사 일정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니까 적성은 없어집니다. 논술하고 면접의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저거는 뭐냐면 되게 문제가 길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저걸 다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대학별 고사, 논술이라든지 면접을 봤는데 그것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하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보고서가 쫙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거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말이 긴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상당히 긴데 그걸 반드시 보면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막 6, 70점씩 막 넘는 그런 대학을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잣대는 6월이나 9월 모의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9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0분위 점수가 244점이에요. 244점이면 현재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전북대, 부경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나 부경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대나 부경대를 써서 수시에 꼭 합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저거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점이나 한 15점, 중하위권에서는 이제 그 정도 올려야 되겠죠. 물론 상위권에서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만큼 올리지는 못합니다. 한 5점에서 한 10점 사이 정도 100분위로 올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잣대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나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잣대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쓰지 말고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5점 올리고 15점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란색 부분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좀 적정선이랄까요? 조금 이제 상향은 상향인데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어때요? 좀 극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수시 원서를 6장을 쓰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 노란색 부분이죠. 노란색 부분에서 100분위를 보시면 250에서 254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4개 정도를 쓰는 게 좋고요. 또 빨간색 부분 있죠. 그러니까 뭐 과학이대, 인하대, 가천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저 중에서 한 2개 정도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대학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가 결정이 되면 그 대학들을 좀 줄을 세워서 6월, 9월 평가 배치표가 나오거든요. 그걸 세워서 줄을 세워서 어떻게 현재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5점부터 15점 정도까지 올려서 그 안에 있는 대학에서 6개를 택해서 쓰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6월, 9월 평가와 모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몇 개 들어볼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서울소재대학까지가 국수탐 100분입니다. 242점 정도 맞으면 이제 그 서울소재대학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220.4 정도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그 서울시 교육청 있죠. 거기 대학 진학 지도단이 있는데 거기서 통계를 좀 쭉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가 좀 되겠죠, 그죠? 인문계는 상위 6개 대학 가려면 280.6, 300점 만점이겠죠. 그 다음에 15개 대학 가려면 266.8점 정도. 그렇게 하고 자연계는 상위 6개 대학 가려면 273.7 정도 나오고요. 상위 15개 대학은 252.9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2020학년도입니다. 3월부터 쭉 바뀌었죠. 3월, 6월, 9월 수능만 비교를 했는데 국어의 경우 원점수 80점을 받게 되면 3월 학평에서는 95, 100분이 95를 받았어요. 수능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81로 받죠. 81. 저 얘기는 뭐냐면 이 수능에서 95를 그대로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10점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원점수 한 10점 정도 올려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수학 가형에 80점, 원점수 80이 3월 달에 얼마입니까? 87이죠. 87인데 78로 떨어져요. 수능 때는. 이거를 87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원점수는 어떻습니까? 한 5점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형도 마찬가지로 80점일 때 3월 학평이 100분위가 96이었죠. 근데 수능에서는 93이 돼버려요. 96이 되려면 이제 바로 윗칸을 보시면 되겠죠. 원점수에서 한 5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3월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100분위로 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좀 올려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수시 지원 타겟 대학을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완성이 될 거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영역을 좀 정해놓고 뭔가 그 강약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학 나형 본 학생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형이 있진 않겠지만 수학 나형인데 100분위가 89.50이에요. 그럼 2등급이죠. 2등급. 국어는 97.05에서 1등급이고 법과 정치는 99에 1등급. 경제는 86.64에서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수학 영역을 믿고 수능 최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9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근데 저게 반드시 수학 영역이 2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에 조그만 그 잘하는 학생들이 몇 사람만 끼게 되면 이거는 89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나 2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렇게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2등급 속에서도 상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거의 끝에 걸쳐 있는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봤을 때 어느 과목을 좀 포인트를 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게 잘 이루어져. 이런 준비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영역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겟 대학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타겟 대학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있죠. 저런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서강대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서강대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어떻게 전형이 바뀌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2021학년도는. 그러나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172명을 뽑습니다. 최저가 있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어떻습니까? 논술이나 고교장 추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런 상태인데 세계합 6입니다. 그렇죠? 세계합 6. 세계합 6. 그러니까 처음 신설된 고교장 추천 전형에서 세계합 6을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문이과 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확통을 봐도 되고 미적하고 뭐 기하 어떤 걸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기압 6 이내.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 전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1학년도는 1차, 2차로 해서 나눠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 학생부 종합이 합쳐져 버리죠. 548명으로 뽑습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년에 그런 어떤 성적이나 합격자들의 성적 이런 것들을 보고 올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갈 대학은 전형 변화가 어떤 것이 있고 모집 인원이 얼마큼 변했고 또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합격선이 형성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얘기하는 김에 이건 이제 백석대학교 2019 이제 정시 결과인데요. 수능 100분위를 보니까 평균이 66.7 기독교 학부, 어문 학부가 74.5, 경상 학부가 75.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비자 진행 번호가 있죠. 22, 45, 63. 다 참고가 되겠죠. 근데 저것이 내 성적을 가지고 저걸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백석대학교는 어떻게 뽑았는지. 물론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2개를 뽑아서 35% 반영을 하고 탐구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탐 점수인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학이라면 그 대학의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영어 영역의 등급별 환산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2019학년도 거니까 2019학년도 정시 입시 요강을 분석해서 잘 봐야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성적을 지원대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입해 보아야 합격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이런 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등급을 가지고 지원하지 말고 그 대학의 환산 점수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지원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수능 위주의 정시도 그 대학은 뭐 국수 영탐을 다 반영하는 대학인지 뭐 대진대학교처럼 일부 영역만 반영해서 뽑는 대학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서 점수 산출을 해본 다음에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지면 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냥 뭐 동국대가 뭐 동덕여대가 끝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동덕여대 합격자 평균을 보면 국어국문학과 2.49 등급 나오죠. 그 다음에 문예창작학과 2.59 등급, 국사학과 2.56 등급 해서 2등급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저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거의 2등급 한 그 중후반 정도. 그래서 인서울 하려면 한 3등급 정도의 점수는 갖춰야 된다. 3등급 정도의 점수를 갖추게 되면 그래도 인서울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고 3등급을 넘게 내신을 받는다. 이러면 서울을 넘어서는 거죠. 수도권 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잣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4등급은 어디 가요?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각 등급마다 인원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등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4에서 40등.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럼 17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4등하고 40등하고 같은 대학을 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24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인서울에 가능해요. 인서울 쪽에 가능한 그런 그 정도가 되는 거고 35% 거의 40%가 돼버리면요. 수도권에서 최하위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레인지를 넓게 보지 말라는 거죠. 4등급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별로입니다. 알겠죠? 나는 4등급 초반입니다. 뭐 4등급 중반입니다. 4등급 후반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등급은 아니고 3등급 좀 안쪽이다. 이렇다면 인서울대학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도권까지 밀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떤 것이 잣대가 되는가, 그죠? 결국은 잣대는 학생부하고 수능 점수가 잣대가 될 거예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는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전형 준비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어떤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그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은 내가 현재 맞은 점수의 5점부터 한 15점 정도까지 올려서 그 레인지에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상위권들 올라온 대학들은 그렇지 않죠.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5점에서 15점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 5점에서 한 10점 정도 그 사이에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수시를 지원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걸 좀 잘 따라서 우리가 수시를 준비한다면 수시의 합격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카운셀링의 어떤 실제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